여러 소망이나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다 제출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죠. 이런 국면에서 무엇인가 유력한 후보자들로부터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그 일을 해나가기가 좀 수월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5년 전에 공약해 놓으셨던 것 중에서 아직도 완료 안 된 것들은 지금도 독촉을 굉장히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제주도에 오거나 죄송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어떤 요구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활동들이 매우 크게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대체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건대 약세 후보 중에 하나인 후보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이 얘기는 좀 당신이 후보로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은 당신이 후보로서 좀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또는 후보로서가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라도 정부에다가 좀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나 소망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좀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덧붙이고요. 그렇게 하는 모임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하면서 새로 알게 되는 일들도 꽤 많이 있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교할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의지부족인 경우도 왕왕 있긴 합니다만, 또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의지라든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현해낼 만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실패해서 못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지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5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다녀가신 분들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가, 자기들도 매우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이런 느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럴까? 왜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정부도 동원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부가 하는 일을 성사시키거나 혹은 좌절시키는 것은 국민들인데요. 그냥 추상적인 국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아주 촘촘한 이해관계의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고 투입하는 데 반대하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상당히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인식도 굉장히 확고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것을 봉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위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협력을 매우 잘하고요. 반면 이제 그 반대쪽에 서서 이쪽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면 의지라든가 소망은 굉장히 강하신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하기가 매우 벅차서 이제 자기 일만으로도 벅차니까 바깥을 잘 둘러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적으로 치면 이쪽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수적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네트워크에 밀려서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가하는 게 상당 부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고, 이제 사람 냄새가 나고 좀 인간답게 이렇게 꾸미고, 또 단결도 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다 자기 분야만 관심이 있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위력 있게 움직이고, 아무리 정책 발표를 하고 공약 발표를 해도 아예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들과 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긴 해본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주섬주섬 그냥 이 국면에서 이런 만남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저한테 쭉 말씀 주시면 제가 쭉 듣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디까지 제가 받아서 의제화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공약 또 준비하시고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언론에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참신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입장에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에 대한 어떤 이런 현장에, 그러니까 삶 속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제 바람들이 그 정치적 배려로 이어지지 못하고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방향이 설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아쉬운 거는 사회복지 관련돼 가지고도 지구 예산은 이제 발목상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장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 쫓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어떤 예산의 총량적인 확대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어떻게 가장 필요한 곳에 또 가장 또 적정하게 이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많은 미풍양속을 가진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고 해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들을 이제 해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나 정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내년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표방하는 어떤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 정책 그리고 어떤 선진형 어떤 이런 복지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거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차단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가장 피해볼 사람들은 이제 대상 노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걱정이나 또 이제 고민들을 좀 같이 좀 숨쉬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거에 직면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정치 세력들인데, 크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인연합회, 환경 문제다 하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타 다른 데도 보면 그런 힘을 받아주고 정책을 받쳐줄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장애인복지, 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나 이런 협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회들은 그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강하게 이제 건의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사회복지 정책 역시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의 이제 일단 그 사회복지는 대상자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제 힘을 같이 모아내지를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그 부분에서 문제를 직시하는 이렇게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일정 부분 시설에서라든가 종사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서 이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그 내용을 제기한다거나 공식적으로 하는 곳이 그다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은 가장 근본,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이 부분은 저도 그 해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이제 몇 군데 있는데 복지를 풀어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복지 영역은 누구보다 어느 영역보다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현장의 어떤 소리라든가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쉽게 이제 갔다가 다치기 쉬우니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조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리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뭐 서울 같은 데는 복지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그쪽에서 좀 나름대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운동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주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 해법을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사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장관님이 진짜 그 사대보험 해결하시려고 그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받쳐주는 집단이 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대선에서 공약 내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들 그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대상자를 만나거나 이럴 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전전을 가셨을 때 문제가 없었다라고 몇 군데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운영이 지원이 전부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원이 없는 하에 공단과 그 시설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4,000명의 그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25,000명의 사회복지사가 되는 실업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단계별로 나가 있는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맞춰봤을 때는 지금도 사회복지계에는 공무원이 60% 정도의 월급을 가지고도 그래도 불만 없이 해오잖아요. 불만 있으시죠? 많죠. 네, 사실 많죠.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의 수준의 68%입니다. 지금 현재로 68% 가지고도 아웅다웅하면서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해서 7월달 돼서야 2006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방 분권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감히 제가 바라건대 이런 사업들은 국책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어쨌든 선거 공약이니까 말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거 추궁 안 하시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를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겠다 약속해놓고 안 지켰거든요.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해가는 입장이고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들이 참 참고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의 5% 정도의 더 여유가 있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6일 동안 입원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럼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정원이 50명인데 가버리면 1등급이다. 그럼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주냐 이거죠. 지금 현재 동결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내년도 시설도 인건비 올려주지도 않고 호봉수도 없고 그 상태로라면 반으로 딱 자른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호봉수도 줘야 되고 하는 건 전혀 무리거든요. 이 부분을 아주 참고 있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입니다. 변대진 장관님 오셨어요. 아니 어찌됐건 간에 그 설령 대통령이 안 되신다 해도 이런 거는 정책 사업으로 건의를 좀 하십시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냥 전직 장관님의 했던 것들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 잘못된 내용을 인정은 하면서 다시 이제 어떤 그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저희 단체에 와서 이 하소연 이제 하는 일을 봤는데 그 항상 아까도 쭉 얘기하면서 사회적 클라이언트는 이제 약자일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이제 장관님께서 약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진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채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장관님으로 계셨을 때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애인 LPG 차량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못했거나 하도였었는데 이 부분에 저 생각은 그때 이제 조금 얘기 나오고 저 생각은 좀 다른 건데 총량적으로 지금 장애인 복지 예산이 지금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인가? 그나마 이제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 국가가 이제 주는 혜택이 많이 있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LPG 차량 그 세제 혜택이었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없애고 그 돈만큼 다른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돌려서 썼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 또 과연 그랬어야 되는가? 그다음 우리나라에 지금 복지를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걸 이제 우선적으로 그 만족감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끝나고 난 상태니까 아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고, 저희들 일선 행정기관에도 1차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게 연속성이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서는 계속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눈앞에 이득만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면은 어떤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전자책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후대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간에서 전문가들 고용을 배치를 안 하고 일반 행정직에서 돌려가지고 계속 보내놓으니까 일 안 하고 그냥 결제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문제가 그렇지 일하는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 복수 직렬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직들도 전부 다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수차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제가 아주 화딱지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갈등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어찌됐건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공약을 확실할 수 있어요. 좀 하십시오. 예. 장관님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는 민간은 너무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이나 힘에 대해 가지고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사협회 있고 인력과 조직과 그 기금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 얻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정말 그 사회복지 쪽을 개혁을 해가지고 민간의 힘, 민간의 역할, 민간의 책임을 두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의 온전한 조직으로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지역복지협의체라든가 또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취적을 위해 가지고 서울이나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역의 그 어떤 뭐 복지재단이라든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민간 전달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혁되지 않고서 어떤 현장의 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의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책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언제부턴가 시장경제 논리가 분명히 포함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가 사회복지계에도 지금 패러다임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장관님께서 쓰신 사회복지가 대한민국 개소론과 또 지금 지금 이제 국력으로 내놓으신 사회투자국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단어는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사회서비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지금 장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심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장관을 하면서 겪어본 바, 지금 우리 문제는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보면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전직 장관이라고 예우해 주시느라고 슬슬 하신 것 같은데요. 쭉 이런 말씀 듣고 이제 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당장 챙겨봐야 될 것들은 좀 챙겨보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 분야 공약을 좀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다듬고 있는 중인데, 거기 특별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쭉 들어왔던 얘기들이고, 알면서도 해결 못하던 문제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양보험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복지사업하는 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확인을 해보고, 제가 지금까지 준 거는 무슨 지침은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제도로 편입돼야 될 것들은 편입되지만, 편입되지 못하는 서비스들은 지금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공해 나가야 된다. 그 요양보험은 지금까지 국가가 하지 않고 있던 일을 사회보험 형식으로 국가가 제도화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우리 이제 현장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 획을 그은 그런 복지사의 대사건이라면, 뭐 그것도 물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 요양보험제도 도입도 옛날 건강보험 도입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7월부터 1단계 일단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계를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윈윈하는 협력 사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대선 국면인데 회원 2, 3만 명짜리 단체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후보들에게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단지 돈이 좀 많고 사회적으로 입김이 좀 세고 이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몇만 명 안 되는 그런 이익단체들이 공익과 역행하는, 무관한, 때로는 공익에 역행하는 요구들을 내걸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참관에 들어있을 때, 금년인가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대회를, 전국 대회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이제 예산 지원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지난번에 10만 번째였나, 20만 번째였나, 자격증. 저희가, 예?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10만 번째였나, 20만 번째였나, 헷갈리네,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요구를 조직해서 표출시키는 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코스트가 들거든요. 각자 조금씩 뭐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누구한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맡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그 숫자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사회적인 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는 법을 아직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힘을 못 받는 거죠. 여기 좋은 일 아무리 해줘봤자 나중에 뭐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힘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의사협회부터 시작해서 이 이익단체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이 의원들을 흔들어 놓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갖고 쓸데없이 데모,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요구가 있지만 굳이 데모 안 해야 되는 일을 데모하고요.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사회에 맞게 제가 보면
시민단체 중에서 최고로 순한 게 사회복지사들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제일 순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 좀 들고요.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경력이 쌓여서 이제 일 제일 잘할 때 그때 되면 아이들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생계 유지가 안 돼서 일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하자면 이 분야의 기관 요원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고 능력이 생긴 시점이 돼서 이 업계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 특히 이제 부부가 다 일하면 또 그나마 견딜만 한데 단독 가장이 이 일을 하는 경우는 실제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노 대통령이 약속하신 거라서 저도 좀 해보려고 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겠더라고요. 현직에 계신 분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평균해서 물론 나이가 좀 경력이 더 있는 분은 좀 더 초봉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력이 쌓이는 데 따라서 평균 1인당 10만 원 정도 가게 국고보조를 예컨대 좀 해준다든가 이런 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평균 월 10만 원 하면 1년에 120만 원 곱하기 6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720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니까 엄두가 잘 안 나가지고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1,000억 원 정도,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 각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착수를 못 해봤어요. 마음에 두고.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지금 공약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노 대통령이 약속하시고 못했는데 또 이걸 공약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이제 노후 대책도 국민연금 말고는 지금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공제조합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좀 보완하는 걸로.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라도 좀 전망이 보이면 좀 견딜만 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공약은 교원 공제조합이나 군인 공제조합처럼 사회복지사 공제조합을 만들자는 거죠. 공제조합을 만들게 되면 국가도 거기에 이제 좀 돈을 보태고 힘을 보태고 나중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공제조합 만드는 한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 들고요. 복지관 운영하시는 이제 분들이나 혹은 자치단체 쪽의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뭐 어렵다 뭐 대충 그렇게 처우 문제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시적인 걸 할 수 있을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장애인 LPG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사업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애인 LPG 사업은 전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예산 중에서 53%를 이게 한 항목이 차지했거든요. 해마다 이것이 20% 이상씩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 다른 예산이 일체 늘어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게 이제 일마 보편적 제도인데 가족까지 쓸 수 있는 이것이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사업. 고속버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탁 장애인 티켓 같은 거 탁 세워놓고 문 탁 닫고 가는데 보면 멀쩡한 사람이 간단 말이죠. 가족이거나 또는 아주 경쟁장애인. 저런 사람들한테 또 거기다가 LPG 값까지 이제 세금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산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제일 장애인 정책 중에 대중의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 특히 심한데 장애인 우대권을 비장애인이 막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을 일몰제로 해서 없애는 걸 하고 연동해서 장애인 예산을 2,600억인가를 제가 작년 금년도에 늘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획단체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이것은 옛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데 너무나 부당하다 이 사업은. 해마다 너무 빨리 늘고 있어서 장애인 차량이 100만 대 돌파가 조만간 예견된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 지원 예산이 다 목이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증장애인 수당을 인상하고 뭐 등등 장애 아동 양육 수당 인상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 보전을 키웠고요. 그리고 활동 보조인제도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만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해가면서 기준을 완화하고 이렇게 하면 홍보 더 하고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막 도입을 한 거죠. 걷어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어서 지금 앞으로 사회투자 정책하고 복지정책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복지정책은 일단 수요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돈을 구해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1차적인 성과 지표였다면 이걸 사회투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사실은 이 복지지출의 확대를 반대하는 네트워크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쪽과의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그분들이 투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지지출이라는 말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계속 고집해 나갈 수는 없거든요. 상당 부분 우리의 네트워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수세적 국면을 돌파해서 나가면서 이 복지 분야의 인적 투자를 확대하는 쪽의 국민적 지지를 구하고 반대를 심하게 하는 분들에게 다소 그 반대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투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장 원리다, 뭐 신자유주의다 하시지만 제가 행정가로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것이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떤 사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장기적으로 이 복지 지출을 키우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이 관점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난 시기에 제가 장관으로 있던 동안 기존 사업의 사업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제가 후보로서 이렇게 할 겁니다. 가난한 민간의 힘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국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에서 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기업을 설립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하고 고용도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고용되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진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거는 지금 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늘린다고 교사, 경찰, 보건요원, 방문보건요원 이런 거 늘린 게 대부분이고 중앙부처에 약간 늘어났는데 중앙부처에 몇십 명 늘어나는 걸 세워가지고 몇만 명 늘어난 거를 굉장히 비난을 하기 때문에 정부도 호도가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의 싸움에서 우리가 수세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주 꾀돌이처럼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순수하고 절박한 마음만으로는 이 냉정한 세상을 돌파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너무 많은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자기들끼리 서열 정해놓고 어느 보직은 몇급 가고 어느 게 선임보직이고 어떤 게 주무팀장이고 이런 거 해놓고 교육 나가고 파견 나가고 복귀하고 이럴 때마다 인사이동 시켜서 3개월, 6개월 만에 계속 사람 바뀌니까 그 행정이 난맥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되면 일정 기간 안에는 보직이동 못하도록 법으로 아예 못 박아버리려고요. 지방행정기관이든 중앙부처든 상관없이 서기관 승진하고도 사무관자리에서 하던 일 6개월 더 하라는 거예요. 진급하고도. 왜 진급하면 바로 옮겨야 됩니까? 그거는 공무원들끼리의 사고방식이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포함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 뒤에서 저희 신문자가 다 지금 거의 녹취록으로 그대로 작성합니다. 뒤에서 듣고 저희가 갖고 가서 저희 정책팀하고 좀 협의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저희가 참고해야 될 부분 참고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복지 사업은 그렇게 타격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변양균 장관, 변대진 장관하고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라서 다음 정도에 새 장관이 할 텐데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좀 하고 활동보조인 등급 판정의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든가 치매 쪽에 이 요양보험 등급 기준이 비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은 시범사업지에서 이미 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서 교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지금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